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행사협회 교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대한행사협회 교육을 총괄하는 부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제가 첫 시간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 종합적으로 행정사에 필요한 중요한 법령들을 말씀드리고, 또 함께 제도적인 것과 또 행정사를 이제 하시려면은 어떻게 컨설팅도 잘 해야 되는가, 우리 행정사법 2조 6항에 있는 대로 상담 자문을 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케팅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분야까지 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를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석박사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에서 또 한 15년 있다가 사무관, 서기관으로 있다가 석박사 해가지고 이제 법정대학의 교수로 갔다가 또 교수 임기를 마치고 이제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이 온라인 교육에 대비해서 그때 또 준비시키지 않았나, 이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한행사협회 교육부회장 또 전임 교수로 있고, 또 이제 이번에 우리 행사법이 개정됐습니다만 법률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이제 법령 문제를 제가 많이 가르치면서 실제 또 이걸 자문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대한행사협회 교육부회장으로 있으면서도 이제 법원 앞에서 서초동에 교대 앞 법원 앞에서 행정심판소망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로 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순서는 행정사의 정의, 개념은 뭐고, 비전과 자세, 또 이제 행정사가 알아야 할 주요한 법령, 또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 법, 국민 편익 상담을 위한 컨설팅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행정사의 비전과 목표, 소망, 행정사법 1조에 따른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유대계 독일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란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연구해서 한 700명 대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물론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돈 버는 것, 돈 벌어서 잘 사는 것이 80%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 인사가 되는 것, 이것이 한 50% 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니까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겠더래요. 가장 중요한 행복은 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저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안전부 이제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 담당관들하고 교육도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해봅니다만, 거기서 행정사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꼭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관계, 국민과의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행정사 교육의 첫 시간에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님들과 이제 온라인상으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실습 때는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또 행정사를 하다 보면 어디서나 만나게 돼요. 행정사님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만나는 고객, 국민들과 좋은 관계도 가져야 되고, 또는 정부 위탁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요, 성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결과로, 이제 그런 자세로 행정사로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했고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정말 대학 교수, 공직, 총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6, 7년을 해봤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참 물론 많은 인원을 뽑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무학급 이상 응시학위를 주니까 거기 가서 석사를 하고 박사는 단국대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 오라고 해서 또 교수로 갔습니다. 제가 무슨 뭐 가서 요청해서 교수 해달라 뭐 없었습니다. 제 강의를 듣더니 좋다고 스스로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사이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제가 꼭 필요로 하다 해서 제가 총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또 이제 총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행정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행정사 업무를 이제 좀 더 수준 높게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기로 이 교육을 받고, 그때 당시도 한 달 동안 받았습니다만 이 교육을 받고 바로 행정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에 교대가 법원 앞에서. 그래서 많은 이제 변호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법무사 각 자격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사 일을 하시게 됐다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도 좋습니다. 유대계 독일 시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면 늙는다. 일이 없으면 늙는다. 열정을 잃으면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사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제2, 제3의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건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러한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편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 제도 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행정사법도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사로서 크게 위상도 높아지지만 좀 비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지난 5월 20일 17시 15분 제378회 임시국회에서 재석의원 168명 중 164명 찬성으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물론 공포한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1년 이후에 이제 그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3명 이상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설립이 안 돼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한 10여 명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합동사무소 이런 형식으로 또 개인사무소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형식으로. 그런데 전문 자격사들이 예를 들면 변호사도 로펌이 있잖아요. 그런 법인 형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더 큰 일, 정부의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법인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위한 대연한 행사로 단일화해서 의무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회가 한 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은 대한행정사회로 전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행정사를 하려면은 행사협회 정회원으로 의무 가입을 해야 행정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8월 달에 일본의 총무성과 거기는 행정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서사협회를 방문하고 연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표도 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근데 거기에는 행정사 법인이 한 514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해 왔습니다. 거기도 일본 행정사 협회로 단일화돼 가지고 정회원으로 의무 가입해야 행정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를 하려면 반드시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 법도 이번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 공무원이 행정사에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를 수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물론 이거는 이제 정관 예우로 변호사도 그런 그 제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행정사 교육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기로 교육할 때도 행정사 교육이 굉장히 길었어요. 1주간 기본 소양 교육을 받고 3주간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행정사 사무실 가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좀 부담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감사해요. 오래 받았던 게. 그래서 저는 바로 교육을 받고 개업을 해서 바로 사무실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실무 교육도 앞으로 연수 교육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사가 아주 크게 비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오늘 이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기회를 더 열심히 더 우리가 공부해서 이 기회를 정말 훌륭하게 앞으로 정말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행정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의 정의, 또 행정의 정의는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무관 때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행정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교수들이. 행정이란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이것은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Administration, 이거는 Minister, Ministry. 장관, 목자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어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서비스,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 행정사법 1조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들이 정말 이제는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한다면 반드시 고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국민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국가 전문 자격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이제 우리 협회에서는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법률가죠. 일본에 제가 가서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니까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의 법률가 이러더라고요. 거리 가짜잖아요. 거리의 법률가라 이거죠. 왜? 행정사는 거리의 법률가로서 국민과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행정사가 대단합니다. 수익도 대단하고 명예도 대단하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행정사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정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섬김에는 물질적 섬김도 있지만 정신적 섬김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우리 행정학에 나오는 리더십 이론에서 3S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번트 리더, 섬기는 자, 셀프 리더,
셀프리더는 뭡니까?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표정관리도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 관리도 잘해야 돼요. 지식관리도 잘해야 돼요. 지식도 많이 쌓아가야 돼요. 행정사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행정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잘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공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성공의 4대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4대 덕목이라는 게 자세, 또 이제 지능지수, 또 이제 기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로 자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 인간관계라든가 많은 사람의 자세, 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자세,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리더로서 협력하는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사 여러분은 이제 국민의 리더로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세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버글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서 성공의 징후군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성공하려면 4대 바이러스, 4A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얼로간스, 교만입니다. 아까 우리 행정사가 섬긴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만방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나갈 때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절실히 그런 걸 느껴요. 반드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언론이 있어. 여러분 행정사 하실 때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처음에 이제 행정사 차리면 외롭기도 해요. 저도 실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에 총장할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비서들이 다 해주지, 뭐 기사가 운전해주지, 뭐 교수들이 다 이렇게 돌봐주죠. 정말 좋은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때도 제가 섬기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행정사를 딱 차리고 보니까 고객이 오면 제가 차도 타다 갖다 줘야죠. 또 뭐 언제 고객이 없을 때는 외롭기도 하죠. 여러분 이 외로움을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건 비단 행정사만이 아니라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론이스, 외로움,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일본의 행정사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KBS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행정사를 개업을 할 때 고위직에 있다 나와놓으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외로움을 달래느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청소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달랬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객이 오면 차 타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또 달래기 위해서 고객이 없을 때 또 외로울 때는 악기도 했어요. 색스폰도 부르면. 이렇게 자기를 달랬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아주 훌륭한 행정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가서도 실제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애드벤처 시킹. 절대로 파괴적인 모험 하지 마십시오.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왔거나 또 행정사 한다고 그러면 뭐 이거 돈이 된다 뭐 한다 하면서도 뭐 어디 특히 고위공직에 있던 분들 나오면 어디 뭐 회장짜리 준다 사장짜리 준다 뭐 별 유혹도 줍니다. 그러나 함부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절대로 거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경영 고문을 해달라 이런 거는 뭐 맡아서 이렇게 고문료를 좀 받으면서 했습니다만 절대로 어디 책임 있는 자리는 안 갔습니다. 왜? 잘못하면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채무라든가 또 대출 받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인하고 결제하다 보면 책임은 다 다음에 돌아와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래서 다 정말 연금도
날리고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모험하지 마십시오. 애덜터리, 성적인 쾌락에 자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이런 많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한다. 바로 그래서 우리 행정사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의 A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우리 행정사가 얼마나 증가되느냐. 정부 조직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에서 행정권의 확대 강화 현상이 나타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행정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정치의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로서 행정이 존재합니다. 제가 북한 행정을 또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북한이 그렇잖아요. 노동당, 정치체제, 하위체제로서의 모든 행정기관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행정권의 확대 강화 현상, 정부 조직의 기능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님들이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37만 3,800명이 작년 12월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잡아보니까 2013년도 1회 합격자 이후 이제 60만 명씩 하다가 작년은 좀 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8천여 명이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좀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본에 가서 제가 행정사를 연구해 보니까 46,205명이 우리가 그때 갔던 2017년도 8월 달에 갔던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인구 1억 2,700만, 일본의 인구를 잡고 볼 때 3,000명당 행정사 1명꼴이에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개업행정사 8,000여 명 잡고 인구 대비 약 1만 7천 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9천 명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8,000명 뭘 그렇게 많으냐. 그런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보세요. 뭐 가는 거리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인간의 참 주거 문제, 의식주의 우리 3대 욕구라고 하는데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도 앞으로 정말 우리 국민과 가장 가까이 살려면 많아져야 됩니다. 많이 돼서 각 시군구청 단위에 가서 행정사들이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인구 7천만 잡고 2만 4천여 명이 소요가 됩니다. 행정사가. 그럼 또 그때는 행정에 대해서 할 일도 많습니다. 북한이 행정이 지금 거의 정치체제 서비스템, 하위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행정까지도 우리가 대비하는 행정사로서의 정말 장래 우리 미래, 우리 민족까지 생각하는 이런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 조직기구가 지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2개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그럼 이 52개 부처에 관련된 모든 법은 행정법입니다.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행정부니까. 그렇다면 이 행정부, 여러분 여기에서 뭐 52개 부처, 정부 부처를 다 소개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 또 특히 우리 행정사들이 많이 관여하는 부서들 몇 개 부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보훈처가 나옵니다. 국가유공자 업무 우리 행정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국가보훈처 차장 했던 분이 와서 있었습니다. 군에 계셨던 분들도 와서 국가유공자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주 이제는 거의 국내 1인자가 되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과 국민의 어떤 공직자의 뭐 징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제처, 법해석, 어떤 법해석할 때는 꼭 법제처에 또 그런 게 필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를 하나 하다가 이제 되게 지방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이 법인 문제를 하는데 법 해석이 이제 어떻게 또 나온 게 봤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이관이 많이 되어 오니까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법제처 해석을 내렸어요. 법제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소가 예를 들면 주소가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범위의 업무를 할 때는 중앙관서에 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제처 이런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또 교육부의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 학교법인 설립 인허가. 저는 그런 것도 몇 건 상담도 해주고 관계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통일부에 관한 남북 나눔 관계, 남북에 관한 지원 문제 이런 법인 설립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법무부에 뭐가 있습니까? 출입국 업무. 지금 출입국 업무에서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출입국 업무에서 뭐 여러 군데서 관계한 적도 많았어요. 다른 예를 들면 여행사라든가 또 그래서 또 행정사들과 여행사들이 같이 하면서 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행정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방부, 군에 관한 문제. 행정안전부 우리의 직접 상급 감독 관청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보건복지부, 환경부, 보건복지법인 환경에 관한 문제, 층간 소음 관계 이런 것도 저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물론 여기는 노무사가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용노동에 관한 행정 업무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특히 토지보상 문제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행정사가 관계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그쪽에 관한 행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여기는 이제 경영 컨설팅에 관한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행정사무와 실제 관계되더라고요. 제가 경영 컨설팅, 경영 지도사 이제 자격도 가지고 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보고 중국에도 한 20여 개 성 돌아다니면서 경영 전략, 경영 정보 강의도 해봤어요. 중국 기업도 진단도 해봤어요. 우리 행정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진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 지도를 해주는 게 바로 상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우리 경영 컨설팅 협회 강의를 한번 갔더니 거기서 또 이제 그 경영 지도사들하고 논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회사에 M&A를 하나 했는데 M&A는 컨설팅 차원에서 해주는데 결국에 뒤에 다시 정부 허가를 얻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때는 행정사가 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제안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사 관계해야 돼요. 물론 이제 밑에 청급 단위는 국세청은 세무사, 관세청은 뭐 관세사 다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특허청은 뭐 변리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부 이 50개 부처의 모든 행정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또 기초단체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부 조직,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는 또 이러한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행정심판의 재결, 인용사례 이것도 연구해야 되고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사와 관련된 최근 입법화된 법률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령 해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알아야 되고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를 통해서 판례를 수시로 확인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 관련된 판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건 바로 아까 셀프 리더로서 자기 자신 관리가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행규칙, 시행령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저는 처음에 행정사를 시작했는데 바로 베트남 여인이 우리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국적 취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국적 취득 기간에 한 번도 근무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주로 통일 안보기관에 이제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국적 취득 업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왔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못한다고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사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자기가 정의 못하면 다른 행정사 찾아서라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한번 부딪혀보자 해가지고 지혜롭게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러나 완전히 해주겠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해주겠다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사기죄로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 테니까 한 2, 3일 후에 오라. 그때 정식으로 나하고 위임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틀 동안 꼬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국적 취득과 관련된 법 달달이 8시 다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 법과를 대학의 법과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법을 보는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또 보게 되더라고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양식까지 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도 좀 미흡 부족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때는 요즘에 외국 출입국관리 외국인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찾아갔습니다. 가서 한번 공직자들한테 확인하러 갔더니 공직자들이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나도 공직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양식까지, 이 양식을 써오라고 양식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설명도 하면서 답변해 주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주느냐. 여태까지 다른 데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지만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처음 봤다. 당장 계약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위임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은 공직생활을 했거나 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 다 그만한 재능과 노력의 결과로 많은 경험도 있고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여러분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행정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온라인 상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으로 실질적으로 얼굴 대면하면서 강의하면 참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교수 생활을 오래 해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오프라인 상으로도 강의를 했고 또 사이버 대학도 강의하면서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항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바로 여기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학에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은 3, 40%밖에 기억 못한대. 열심히 들어도.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노트하면서 들으면 7, 80%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실천을 한다면 90%, 100%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법학 공부, 행정학 공부를 하면서 또 공직생활하면서 또 제가 이제 국가소송소행 담당 업무도 쭉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법률 업무, 행정 업무 실제로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로서 또 교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애우다시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도 어떤 일에 부딪혀도 사회생활하는데 우리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반드시 조금도 뭐 힘들다 어렵다 생각 마시고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제 시간 첫째 종합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이제 제 강의 이후에는 이제 각 분야별로 할 겁니다. 인허가 업무라든가 뭐 사실조사 업무라든가 국가유공자 업무 또 면허 취소 정지 업무 뭐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다양하게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제 강의 종합적으로 이렇게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은 여러분들도 실습도 받고 하실 거니까 분명히 훌륭한 행정사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행정사로서 알아야 할 꼭 중요한 법령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행정사 시험 보신 분들 혹시 1차 과목에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제로 있다는 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2차 과목에 민법, 계약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어라든 다른 행정사 분야, 해양기술, 행정사 분야는 특별히 또 별도의 그 과목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법을 우리 행정사 시험에 넣었고 행정법, 행정학이 필요했기 때문에 1차 과목이 넣었습니다. 민법, 계약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임 계약서 하나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행정사에 이렇게 넣습니다. 행정 절차 알아야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나 알아야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잘 보고 행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행정사법 알아야 되고 행정법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민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도 우리의 국가의 최고법이고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 가지고 제가 강의하더라도 대학에서는 한 학기 1년 이상 1년 정도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최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다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 행정사 관련된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통치 체제를 구성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입니다. 저는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그렇게 딱 애워버렸어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다. 그게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다. 이걸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답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조직은 뭡니까? 입법조직, 행정부조직, 사법부조직, 기타 지방자치조직, 국가기관과 관련된 모든 행정조직, 정부조직, 조직이잖아요. 조직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사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조직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52개 정부부처의 조직. 지방자치조직, 시도, 광역시도 단체 조직, 시군구 단체 조직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사를 개업하더라도 지금의 행정안전부 국가 정부기관의 중앙부서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서 이 교육을 시, 군, 구 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 실습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광역시도 지사, 시장 명의로 이게 나옵니다. 수료증이. 그럼 여러분들 행정사 개업을 하게 됐어요. 이런 절차상도 우선 당장 우리가 처음에 부딪히는 것도 광역시도단체, 국가조직, 지방자치조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가 헌법상 이런 조직, 행정부 조직 알아야 됩니다. 입법부 조직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입법부 공무원들은 우리가 국회에 가서도 강의도 합니다. 입법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분들은 행정사 자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강의를 국회에 가서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법을 어떻게 되는가. 우리 행정사법 개정 하나만 하더라도 이번에 거기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물론 정부 입법으로 했습니다만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또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과정을 일일이 저는 법률 정책위원장을 우리 대한민국협회 맡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입법부 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행정부 조직은 아까 말씀 당연히 알아야죠. 사법부 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법부는 변호사, 법무사 그쪽 분들이 주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사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당장 가장 밀접한 건 뭡니까? 여러분 행정심판 끝나면 반드시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만약 행정소송할 때는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이제 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13년도 행정사법 개정 바로 되면서 1회 1기 그 뒤 이후부터는 제가 교육을 다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실습 교육도 했지만 물론 1회 1기 때는 한 뭐 200명 올 때는 우리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러나 40명, 40명 올 때는 다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이제 제 사무실에서 거의 3년 동안 했습니다. 또 실습도 와서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많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시험 출신들하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는 게, 또 같이 지내왔다는 게,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정말 우리 행정 이런 조직 또 이런 거 입법 또 사법에 관한 조직 이런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도 이제 그때도 강조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해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실습을 할 때 반드시 행정법원을 갔어요. 행정법원에 가면은 꼭 동영상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저희들에게. 그 판사가 직접 나와 보여줘요. 행정법원
바로 담당 판사가. 우리가 공직자들 행정사들이 왔다니까 그렇게 또 친절하게 잘해줘요. 근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차를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어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그 운전기사가 이제 처음에 약정한 요금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니까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요금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더 달라고 하느냐? 차 주는 술 먹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운전하다 말고 차에서 내려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차주는 술을 먹었지만 운전대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혹시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운전해볼까 하고 이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잡았어요.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0.1 이상 되면 이제 취소 기준까지 되는데 훨씬 더 넘었어요. 지금 0.08이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그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행정소송이 와서 결론적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음주운전에 관한 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유가 적용됩니다. 이따 이건 행정심판법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행정심판에 가는데 행정심판이 쳤어요. 증거를 제대로 못 대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갔어요. 그래서는 증거를 이제 자기가 운전을 안 했다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전기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거기 이제 자기가 차 있던데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운전을 하진 않았다.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입증만 해달라. 가서 증언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나는 운전 안 하면 내가 우리 가족 생계가 당장 위협받으니까 바로 이거 운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사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가서 그 증언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차주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사가 이런 일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행정법원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사법부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도 많아요. 혹시 경찰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행정사건, 형사사건 꼭 관련해서 함께 처리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 조직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알아야 우리가 상담을 잘 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민법. 우리 행정사가 이제 공적인 업무 하는데 민법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혹시 그러실 줄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민법은 물론 사법입니다. 그래 행정사법에 행정사 시험에 필요하니까 민법을 넣었어요. 1차 과목에 민법 총칙, 2차 과목에 민법 계약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법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법입니다. 특별사법은 상사법, 상사에 관한 법들이 특별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반 사법, 특별사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법인 설립을 쭉 하다 보니까 민법상 법인은 반드시 행정사가 해야 돼요.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허가를 얻어서 행정사를 하도록.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이 행정관청이 허가입니다. 그러나 상법에는 뭐라고 하냐? 상사법인. 상사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런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설립 조건, 성립 요건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등기가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등기는 법무사, 변호사들이 주로 관계를 많이 합니다. 물론 법무사가 등기 업무는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그 절차야 상에 대개 보면은 근데 상사법 법인 설립은 회사에서 법무팀들이 있어가지고 주로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니까 상사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행정사는
정말 법률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사와 법률행위, 이제 민법상 법률행위를 알아야 우리가 행정법상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라는 게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한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근데 여기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또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민법상, 사법상의 행위는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의사표시. 개인의 의사표시가 기본 필수 법률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사법상 행위는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아시고, 우리가 이제 민법상 행위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도 우리가 행정사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유언이다, 소유권의 포기다, 뭐, 상소의 승인 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우리 굉장히 많아요. 행정사를 해야 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여러분, 우리 행정사법에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내가 온라인상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 계약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 반반 의견이 나와요. 쓸 수 있다? 없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쓸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매매계약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계약서만 단순히 써주는 건 우리 행정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계약이라는 중개행위, 계약을 하면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이 또 위반이 됩니다. 중개행위라는 게 뭡니까? 가서 집도 보여주고 가격도 조정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 단순히 그 사람이 찾아와서 했을 때 그냥 써주는 거. 그러나 그거는 행정사 이름을 그 밑에 쓸 필요는 없죠. 그 계약 당사자들만 써주면 되니까 공인중개사든 뒤에다 공인중개사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 이건 사단법인, 합동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각종의 뭐 여러 가지 민법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이제 5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꼭 지켜서 또 이렇게 50분에 쉬고 교육하게도 45분에서 50분 하는 게 가장 교육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50분 하고 한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사 꼭 알아야 될 행정사 행정법, 행정사법, 컨설팅 이런 분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라인상이지만 성실껏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10분 쉬셨다가 다음에 행정사 행정법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하루 한 8시간, 10시간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5분 쉬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0분, 5분이. 그때 그냥 쉬고 자고 하면 피로가 풀려요. 여러분 피로 푸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행정사와 행정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사는 반드시 이 행정법은 알아야 됩니다. 정부 기관에 우리 행정과 관련된 법이 뭐 3,000여 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계속 행정에 관한 법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행정사와 관련된 업무가 어떤 사람은 뭐 한 600여 가지 이상이 된다. 그 600여가 뭡니까? 3,000여 개의 법이 있으면 그 이상의 또 우리 행정사 할 일이 되죠. 저는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별 업무들이 다 들어와요.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공시지가가 올리다 보니까 공시지가 좀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좀 해달라 이런 업무도 오죠. 바로 내가 있던 저 동네에 건물이 불법 건물이 돼가지고 그 철거해가지고 하라는 뭐가 나오는데 옆에 사람 누가 고발해가지고 과징금이 한 7, 8천 나왔어요. 그걸 좀 조정해달라.
하여튼 별 일들이 다 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다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 번도 처리하지 않았던 그런 업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 관련된 법, 이것과는 관련된 건 전부 행정사와 관련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입니다.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헌법을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행정법에 관해서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다. 아까 헌법도 국가 조직 작용에 관한 기본법 최고의 법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부 조직에 대해서 중앙부서 조직, 또 지방자치조직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작용. 물론 이제 이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한, 헌법도 이제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행정작용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국민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거나 또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손해를 봤을 때, 어떤 또 손실보상을 보상을 해야 될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받았을 때, 그런 작용을 받았을 때 구제하는 법이 행정상 공법입니다. 구제법입니다. 행정구제에 관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행정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법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심판서 작성할 때도 보면은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원칙대로 제대로 됐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돼.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서 이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를 또 우리 행정사들은 찾아야 됩니다.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의 비례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어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을 당했을 때, 또 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 수용을 받았을 때 과연 보상을 제대로 해주었느냐, 공익은 이만큼 큰데 사익이 너무 침해됐지 않느냐, 이런 비례의 원칙이 잘 적용됐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행정 자기 구속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신뢰,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 그 선례가 돼가지고 그 판례대로 많은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적극 소극적으로 한 언동, 이런 것을 정당성을 갖고 신뢰해 주느냐. 또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공권력 행사 시에 또 이제 관련 없는 반대 급부 연결을 한다든가,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기부 체납하고 어떤 거주 허가를 별로 또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칙을 바로 알아야 행정심판서 작성할 때 이 원칙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행정행위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행위란 뭡니까? 아까 민법상 법률행위도 배웠습니다. 근데 사법상, 민법상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행위는 어떻습니까? 법 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입니다. 자,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민법상의 행위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민법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되죠. 여기에서 권력적 단독행위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히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행위의 특수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권력적 단독행위인 까닭에 법 적합성, 또 공정성, 실효성, 또 확정성에는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법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건 비례의 원칙이나 마찬가지야. 실효성,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 실현할 수 있는 불가한 걸 갖다가 행정행위로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확정성,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들은 행정구제제도 바로 알아야 돼요. 행정구제라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쟁송이 있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런 것도 행정구제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많이 있죠. 또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 헌법 23조에 따른 손실보상, 이건 토지보상업무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행정사와 행정쟁송, 행정심판에 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의 꽃이다, 행정법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함께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주로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관한 건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이따 행정심판 대리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심판 우리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대리권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행정사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거나 재결하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행정처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알기 전에. 아까도 제가 행정법원에 가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하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뭡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행정소송에 앞서서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도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행정심판을 먼저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시군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요즘에 뭐 노래방도 문 닫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잘못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행정심판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 문제, 토지수용 재결 문제, 노동위원회 결정 문제, 각종 세법상의 처분 문제, 음주운전 등은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공무원 징계나 토지수용 재결이나 또 이제 음주운전 이런 거 우리 행정사가 할 일입니다만, 노동위원회 결정, 각종 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 이런 것은 주로 이제 노무사가, 그래서 세법상의 문제는 이제 세무사가 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이 있잖아요. 조세심판은 바로 이런 국세심판, 이런 조세심판, 행정심판, 그런 행정심판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행정심판서도 작성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행정심판과 대리권 문제. 행정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서 위원회 허가를 받는 경우는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는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변호사법 3조에서도 행정심판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에 아직 행정심판 대리권이 규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행정심판 대리권, 행정사에게 명실공히 인정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행정사들이 공직 경험과 또 행정사 시험 합격자도 행정에 관한 법률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바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변호사들 가지고 있는 걸 다투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행정심판 거치면 또 소송으로 갈 때는 변호사들과 또 같이 그쪽으로 남겨주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드시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행정심판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장의 입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행정 취소심판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심판에서 해야 될 거. 예를 들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취소심판이잖아. 영업정지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정지처분을 정지하는 것을 취소한다는 것이 취소심판이잖아요. 무효확인심판이라서 행정처의 처분의 효력 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완전히 법률적으로 위반된 그런 행정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 우리 행정사가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줬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법 부당한 부작위행위죠. 행정처분이 안 해줬, 행정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주로 이제 뭐 항고소송, 취소, 무효확인, 부작위 확인 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심판은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참고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건 아직 머릿속에 외워버리세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해야 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아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예외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실제 제가 이제 체험한 적인데요. 어느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좀 구제해달라. 구제하면 막 그냥 위임 보수도 많이 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라고 그러는데 바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2, 3일밖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받았을 때 뛰어다니면서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다 하면 2, 3일 내에 위임을 받으세요.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애매할 때, 잘못 받았다가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날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이 온 날짜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가 이제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는 그걸 또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공문을 보내면서 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게 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써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아니에요. 써있지 않았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공직자들의 또 이런 잘못된 절차상의 하자, 잘못된 걸 또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차상의 이런 하자 문제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당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여기는 차관급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위원은 위원장 2인 이상 상임위원 포함해서 9명으로 전체 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이 됐어요. 반드시 과반술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물론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만 담당한다든가 뭐 영업정치업만 담당. 그러면 소위원으로 4인으로 구성된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앙위원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있습니다. 행정청의 직급 상급 행정청의 심판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시군 구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 시험을 받았을 때 바로 3급 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협회가 영등포 구청에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처분을 받았을 때 어디로 행정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면허 같은 건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와도 관계를 잘 가져야 되죠. 행정심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때 잘 할 겁니다. 중요한 것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청구 취지. 그렇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아까 취소 심판이잖아요. 이제 청구 원인이 중요해요. 청구 원인을 잘 써야 돼요. 신청 사실관계. 어떻게 됐다. 영업정지를 언제 당했다. 사실관계. 몇 월 며칠 언제 뭐 하다가 당했다. 위법 부당성을 잘 지적해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처분이 위법한가 부당한가 권력이 남용돼서 했는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공익과 사익의 비례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가 법률 유보 원칙이 제대로 됐는가 행정 자기 구속의 원칙 제라행위냐 또는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지켰느냐 부당결부의 금지의 원칙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서 이런 걸 잘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내면은 바로 잘 되면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행정심판서 작성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 나가면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행정사 제도, 행정사 법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제도는 이제 우리 아까 그 첫 시간 입소식 할 때 또 이제 그 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도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발전 문제 또는 현재 협회 상황 했는데 저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원래 우리가 연역을 보면은 1906년도 이제 대사업 규제 규칙으로 제정됐다가 1961년 행정사법 제정이 됐고 1995년 행정서사법을 현행행정사법으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23일 날 행정사법 개정이 돼서 지금 2013년 1월 1일 현행행정사법으로 시행이 돼서 이제 1회 자격시험이 2013년도 있었죠. 그럼 이제 행정사법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조 목적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루어지 않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제도, 행정제도, 국민의 편익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 업무가 2조에 업무가 이제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제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라는 것은 뭐
다른 법률의 규정 등 변호사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 기타 뭐 세무사법, 법무사법 그들이 규정한 거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임을 받아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다음 각각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위임계약서를 씁니다. 우리 행정사법에 위임을 받아 이렇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도급계약서로 작성한다 뭐 한다는데 이 행정사법에 따라 저는 위임계약서 행정사 위임을 받을 때 씁니다. 위임계약서는 이제 저는 쓸 때 아주 과감하게 고쳤어요. 저는 계약서를 보면 모두가 다 뭐 갑을 이렇게 막 많이 요즘에 갑질한다 어쩌다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빼고 위임인 수임인 고객은 위임인이 됩니다. 나는 위임 받은 사람이니까 수임인이잖아요. 우리 말 그대로 써줘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위임 내용, 예를 들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 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 국가유공자 뭐 어디 등록 업무에 대한 뭐 요청이나 이런 걸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임 내용 쓰고 거기에 이제 서로 의무사항 또 권리사항 예를 들면 이렇게 위임하면은 반드시 이제 행정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고객 업무를 처리해 줘야 돼요. 한다는 거. 또 고객들은 거기에 따른 정보를 다 줘야 됩니다.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사에게 모든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실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걸 써줘야 됩니다. 또 이제 그 위임 계약에 따른 뭐 비용, 착수금은 얼마 받고 또 이건 마지막 끝났을 때 비용은 얼마다 이런 걸 쓰는데 그거는 이제 각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 중에 어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건 민원행정 시간에 또 많이 하실 겁니다.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민원에 관한 단순한 민원에 관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대서업무, 대서소 할 때 그런 용어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제 학원을 경영하다가 폐업의 위기에 처했어요. 왜 그러냐? 같이 그제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학원을 경영하러 한 사람이 투자는 않고 자기 직원들을 거기 넣었어요. 직원들을 넣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투자는 않고 직원들만 넣으니까 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그게 월급을 이제 돈도 처음에는 안 들어오니까 잘 밀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또 그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학원을 갖다가 폐쇄하라, 뭐 정지하라, 막 이런 그 행정기관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민원 내용지문을 작성해 줬어요. 당사자들한테도 하고 그 관련 행정기관에도 하고 그래서 잘 썼습니다. 잘 써줘야 됩니다. 써줬더니 거기서 합의해서 잘 조정하라.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왔어요. 잘 조정이 돼서 뒤에 잘 원만히 해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 행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해결책도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계약서, 협약서, 확약, 청구. 아까 계약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약서 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업무와 관련된 다른 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아까 중개 행위를 해서 그 매매가 쓴다든 그런 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인허가 업무 신청은 이건 반드시 청구, 신고, 대리까지 하죠. 행정심판에 관한 대리권은 우리가 아직 없지만 인허가 업무는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자문에 대한 응답. 바로 이게 컨설팅입니다.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것. 상담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컨설팅에 관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행정사법
6항에 바로 기록이 2조 6항에 컨설팅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컨설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것도 이제 사실조사 시간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실조사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겁니다. 사실조사 업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거.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사실조사 협회도 한번 방문해 봤어요. 거기는 사실조사 업무를 아니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기업체에서 어떤 백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걸 행정사한테 맡겼어요. 사실조사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기업체에 가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백을. 명품 백이 뭐냐 하는 것도 연구해서. 그러니까 이걸 조사해다 주니까 수익료도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민간조사, 뭐 기타 여러 가지 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조사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조사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업무의 내용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는 해야 될 업무가 뭐 650여 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다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행정사 법이 3천여 가지 된다면 다 그 법마다 행정사가 관련된 업무가 있다니까 수천 가지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가 주요한 업무들 영업정지 취소 구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일반심판 특별행정심판 청구 토지수용 보상 각종 인허가 출입 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국가유공자 업무 재보상 업무 교통사고 사실조사 민간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조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나 다른 자격사들이 우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바로 예를 들면 행정사가 아닌 전문 자격사들 많이 있습니다. 법무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이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 실습을 나가다 보면 아까 이제 행정법원도 제가 갔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구체에도 한번 가봐요. 근데 자동차 등록 업무 하는 걸 보면 행정사 아닌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와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많이 해요. 그 이제 거기 팀장이 우리 행정사 실습생들 한 30여 명이 갔는데 아주 강당에 모아놓고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대요. 하루 뭐 10건 이상 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건 하면은 보통 3만 원 이렇게 받는데도 10건이면 30만 원이잖아요. 아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우리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 또 여행사에서 마찬가지로 출입 관련 업무를 많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호사법 3조는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사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법에는 행정심판 대리권 규정에도 앞으로 이건 반드시 우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 위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실질적으로 가서 행정심판 할 때 가서 변론도 하고 또 이제 대리권 가지고 있어야 서류상으로 현장에 참여해서 또 이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행정심판 문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규정에 있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자, 민법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법도 그대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 건 이건 나쁘죠. 그러나 과실로 예를 든다면은 행정사 이제 그 불변 기간 있잖아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근데 이걸 과실로 이거 해도 괜찮은가 해가지고 한 이틀 남겨놓고 하다가 못했다 이거죠. 그럼 중대한 과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못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처럼 행정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줘야 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또 행정사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위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뭡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이제 진단서 있으면 되죠. 해외 출장을 갔다거나 부득이. 그러니까 이런 때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알지 못한 출입국 관련 업무 들어왔을 때 내가 못한다. 아무 이유 없이 못한다.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누구하고 연결해 둔가 아니면 자기가 저 자신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출입관리법, 국제법 완전히 뭐 터득해서 외우고 시행령 시행기준까지 봐가지고 출입관리사무소에 가서 양식도 갔다가 설명해 줘서 정말 위민이 너무 좋다. 너무 잘 설명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계약했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도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학교폭력 업무. 예를 들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우리 행정사님들이 보면은 가해 학생 쪽 그걸 이제 행정심판을 해주는데 또 피해자 학생이 또 왔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서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소송을 한다든가 권리분쟁, 민원사무처리 등에 개입하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이용되거나 그 밖에 부당한 이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에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오프라인 교육에서 하다 보니까 그럼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부록가처럼 와서 막 어디 업무를 막 그냥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사 때 위임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걸 관계하지 할 때 조심하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 서로 행정사끼리 우리가 알선 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업무 들어서 자기가 정의 처리 못할 때는 그 잘하는 전문가한테 보낼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이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이 규정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브로커들이 어디 막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 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이 없어서 행정사는 절대로 행정사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을 하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 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이거 남의 주민등록번호만 하나 잘못 흘려도 이건 굉장히 걸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무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주민등록을 필요로 한 때가 많잖아요. 요즘에 생년월일을 주로 적는데 적었을 때 그거는 절대로 누구한테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 처리부도 작성해서 이걸 서류 보관도 철저히 하고 이건 시건장치로 잘 해놔야 돼요. 함부로 누가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잘 말씀드려요. 그리고 업무 처리부를 작성하는데 업무 처리부는 1년 번호, 위임받은 연호를, 위임받은 업무 개요 보수액, 또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 처리에 대한 필요사항. 저도 이제 업무 처리부를 꼭 구청에서 저는 이제 서초구에 있으니까 서초구청에서 그게 와요. 그러면 이제 7월 달쯤 오면은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해달라 해서 제가 몇 번 그렇게 해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년 번호 쓰고 또 위임받은 연월일, 업무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이런 것들 써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업무 처리부. 업무 처리부를 작성하려면 상담 일지 같은 걸 잘 적어놔야 돼요. 그렇죠? 상담 일지가 있어야 또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사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내가 이 화면에는 지금 띄워놨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행정사법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의 실제 이제 개업할 때 또 최근에 개정된 행사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사 법령상 행정사 업무 실제 여러분들이 하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 여러분들이 자격은 이제 취득을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실무 교육 받고 광역 시도지사 명의로 수료증을 받습니다. 기본 소양교육 요즘에 20시간
또 실무 수습 교육 40시간을 받습니다. 그렇게 수료증이 나오면 이제 행정사 업무 신고를 시군구에 합니다. 시군구청에 제출서는 업무 신고서, 자격증 사본 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사진 반명함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업무 신고 필증이 나와요. 신고 필증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 뭐 할 필요 없느냐, 없지 않느냐 하고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 국가 자격사들이 등록하고 또 이제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됩니다. 얼마 받으면 10분의 1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행정사로서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행정사 등록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정사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의무 가입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등록을 해야 우리가 가능하면 행정사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서로 관계 속, 좋은 관계 속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무실 입지할 때 서로 이렇게 고려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나 블로그, 홈페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특히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대한행정사협회 또 교육부회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하는 걸 일일이 제 유튜브에 올립니다. 박완신 TV 하면 나옵니다. 박완신 총장 TV 찍어도 되고 또 박완신 TV 찍어도 되는데 거기 행정사 교육한 게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번에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튜브에 보는데 이렇게 유튜브가 요즘에 TV보다도 시청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의 행정사로서 앞으로 홍보도 될 수가 있지만 행정사로서 또 여러 가지 위상 강화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도 꼭 확인해 주시고 봐주시고 블로그 홈페이지도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렇게 사무실 선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유튜브나 블로그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해요. 꼭 어디다 해야 된다. 저도 교대역 물론 법원 앞에 가능하면 이제 법조인들이 많은 데 가서 우리가 한번 행정사로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해보자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대역 법원 앞에 차렸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별 관계 없어요. 다 아는 사람도 연락이 오고 저는 사무실도 5층에 있는데 5층에서도 아무 관계 없어요.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행정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또 행정심판 쟁송 대상 범위 이런 행정심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법원이나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 가까운 데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국가유공자문은 국방부 각 군 주둔 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업정이나 각 영업장이 많은 데 해야 되지. 음주운전면은 경찰관서 앞에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출입국 업무는 출입국 동포가 이제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은 이제 대림동입니다. 대림동이 아주 중국 동포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인 동포 출입국 업무하는 사람들은 대림동에 하자. 또 이제 러시아 동포,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고려인 동포는 동대문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도 조금 참고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사무실 입지 선정할 때 유튜브나 블로그 홈페이지 요즘에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요 업무와 관련된 법령.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국가 보훈 유공자 등록,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이런 법률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됩니다. 국가 유공자 업무가 왔을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입국 업무 왔을 때는 출입관리법, 국제법 봐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기본 그 해당된 업무의 기본된 법은 꼭 알고 그 법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법 여러분들 업무할 때 영업정지 취소구제 이제 다양하지 않아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식당 같은 데 식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들이 과연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술을 마셨느냐 중요하죠. 노래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을 다 알아야 이제 우리가 영업정지 취소 처분에 관해서도 업무를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구제 도로교통법 반드시 알아야죠. 2019년 6월 25일 날 정지 기준도 0.05에서 0.03으로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강화된 음주에 관한 규정도 아셔야 된다. 출입관리법 국적법, 또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또 불법 건축물, 아까 불법 건축물 이행에 관한 강제 이행법, 또 이런 것도 이제 건축법을 알아야 돼요. 토지보상, 헌법 24조의 3조에 근거해서 공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반드시 알아야 되죠. 공시가격 제거할 때도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인허가 대리 업무, 산업의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반 회사 설립에 관한 법인 설립 허가에 관한 민법이라든가 이런 규정들 다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도 자동차 관리법,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아까 환경부에 관련된다고 층간소음법, 주택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러한 법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꼭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들어와도 그 관련된 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게 아주 그런 레갈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는 완전히 행정법률가다. 최고의 행정법률가다. 최고의 전문 행정법률가다. 여러분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음주운전에 관한 건 여기다 내가 별도로 최근에 개정된 걸 하나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컨설팅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요합니다. 행사법 2조 6항에 행정관계 법률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행정 컨설팅입니다. 고객에 대해서 상담, 진단, 지도해 주는 게 행정 컨설팅입니다. 행정사는 이런 컨설팅,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세일즈를 잘해야 한다. 세일즈 얘기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도 1회 때 받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창업교육도 한번 제가 해달라서 그 강의도 해보고 또 가서 실제 들어보고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 경영이론이라는 이렇게 교재 이름도 있더라고요. 경영 컨설팅, 경영이든 컨설팅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중요시 하더라고요. 변호사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뭘 하고 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도 잘 알아야 되지만 경영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행정은 공행정이고 경영은 사행정입니다.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받을 때 사무관, 서기관 때 그때 받았습니다만은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고 1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배운 과목이 똑같아요. 행정대학원은 조직행정론, 경영대학원은 조직관리론, 행정대학원에서는 인사행정론, 경영대학원은 인사관리론, 또 행정대학원에서는 재무행정론, 또 경영대학원에서는 재무관리론 이렇게 부릅니다. 관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배우는 게 똑같아요. 내용. 또 우리는 행정학에서는 행정행태론, 조직행동론 이런 거 있는데 경영학에서는 소비자행동론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소비자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은 바로 사행정이고 일반 기업체 적용되는, 행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기관 이런 정부나 지방자치기관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행정, 사행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행정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특히 행정사와 자기 컨설팅 문제. 이거는 이제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하는 상담 자문에 관한 응답하도록 하는 규정. 바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정사 이런 컨설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11월 달에 한국 TV 방송에 일본 행사 소개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기업에 재직하다 와서 어떻게 행정사에 들어왔어요. 개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행정서사라고 했는데 경영 컨설턴트, 바로 경영 진단사, 그 사람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경영 진단 업무까지 잘해서 아주 단사리 정신으로 행정사에 충실해서 행정사를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단사리라는 게 뭡니까? 모든 행정사 웬만한 건 다 끊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로울 때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자기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행정사로서 성공했다 하는 우리 방송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컨설팅과 행정사 업무 효율화.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컨설팅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경영 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여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 조직, 재무관리, 마케팅 모든 분야에 진단해서 지도해주는 바로 그런 것이 컨설팅입니다. 저도 이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벤처기업, 중소기업 진단 지도를 해봤고 대기업에 와서는 강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바로 그 조직의 문제점, 인사의 문제점이 없나, 재무관리의 문제점이 없나, 이걸 진단해서 그걸 잘하도록 지도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컨설팅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병을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우리 고객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문제점을 진단해서 고객의 업무를 진단해서 고객이 이제 요청하는 업무를 잘 진단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도해주고 해결해주는 게 우리가 하나의 컨설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로봇공학 또 인공지능, 무인항공 이런 시대, 우리가 이제 이 정보화 시대, 맞는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또 행정사도 업무를 잘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 분석 기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왓 분석이라는 것,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영어로 약점. 벌써 우리 행정사의 관점, 나의 장점, 남의 강점도 생각하고 나의 약점, 남의 약점도 보고 이번에 코로나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간다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C 분석,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제 경쟁자도 분석하고 컴페티터 또는 컴퍼니 또 우리들의 자기의 현재 상황도 고려해서 컨설팅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컨설팅, 바로 설득 방법 3가지 특성을 제시했습니다.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 로고스, 논리가 지성적이고 정보와 전문 지식이, 행정사로서 모든 법률, 모든 관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파토스, 자, 인간관계도 잘하면서 감성에도 호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돼서 왔는데 에이 여보시오 술 먹지 말라는데 술 먹어도 되느냐 하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체할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음주운전 면허 취소당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동정해주는 파토스적 감성에 호소하는 설득 방법.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에토스적 설득 방법입니다. 성품이 진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신뢰성을, 믿음을 줘야 됩니다. 설득 방법 중에 믿음을 주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들은 일단 국민들이 많이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뢰성을 가지고 행정사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 강의 2시간 동안 청취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를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대한행사협회 또 인연이 되고 관계가 됐으니까 또 우리 대한행사협회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실도 받으시고 또 등록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함께 우리 행정사로서 우리 이상을 더욱 높이며 국민들의 편익,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행정사로서의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